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베트남 퀀트 투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시가총액의 경우는 8배가 차이 납니다. 한국이 2,400조, 베트남이 약 300조 원 됩니다. GDP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시가총액과 GDP가 비슷하죠? 네. GDP의 경우는 한국이 2,236조 원, 베트남이 약 600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규모의 차이는 약 3.6배 정도 납니다. 연한산 무역 규모의 경우는 한국이 1,800조 원, 베트남이 1,150조 원 정도로 약 1.6배 정도 차이 납니다. 6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의 경우는 한국이 퍼가 13.5, 베트남이 12.5로 비슷합니다. 예상퍼는 한국이 8.9, 베트남이 10.4 정도로 한국이 조금 더 싸네요. 네. PBR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0.94배, 베트남이 1.58배로 한국이 더 쌉니다. ROE의 경우는 베트남이 12.6%로 한국보다 한 80% 정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가총액의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8배. 무역 규모나 GDP 대비로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향후에 베트남의 시가총액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두 번째, PBR과 ROE의 관계를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ROE가 높으면 PBR이 높고요. ROE가 낮으면 PBR이 낮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일본, 미국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네. 베트남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ROE가 좀 더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PBR이 좀 더 비싸다는 거.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자료가 바로 국가별 한국과 베트남의 인구 구성비입니다. 여기는 나이고요. 자, 한국의 경우는 보시면 모양새가 이 젊은 친구분들이 애를 안 낳아요. 0.7, 0.6. 와,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근데 젊은 분들이 이해는 많이 됩니다. 물가 엄청 많이 올랐고 거기에 부동산 막 폭등했죠. 와, 집 살려면 진짜 힘들고 이해는 됩니다. 자, 베트남의 경우는 보시면 와, 모양이 정말 뷰티풀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놀러를 이렇게 자주 가봤는데요. 네, 자주 가서 본 결과 정말 길에 차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 있다 베트남. 네, 그런 부분을 인구 구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의 구조입니다. 호치민과 하노이. 호치민은 약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베트남 거래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증권거래소는 중소형주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또한 주식을 매도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T 플러스 2일 후에나 가능합니다. 자, 오늘 주식 예를 들면 월요일이 오늘이에요.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즉 수요일 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좀 아쉽죠? 자, 배당 소득세가 5% 정도 됩니다. 이건 베트남 현지 기준이고요. 베트남 은행은 비과세입니다. 예금이. 훌륭하죠? 하지만 우리가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는 배당 소득을 받던 예금을 하던 베트남에 한국의 종합과세 적용이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는 개인의 이자, 그리고 이자 소득, 배당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비거주자의 경우는 베트남에서나 말레, 싱가포르, 홍콩에서나 네, 거의 세금을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최근에 많은 이제 분들이 이민을 가시거나 이주를 하시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외국인 투자, 우리가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의 경우는 100%가 투자 가능한데 은행, 항공, 부동산의 경우는 약 30에서 50%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아쉽죠.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도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풀렸잖아요. 아마 베트남도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재가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인구가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1억 정도 되고요.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과 젊은 인구 구조, 매력적이죠. 그리고 산업의 전환기를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많이 옮겼어요. 미중 그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베트남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중산층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소비 여력이 커지고 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정부의 산업 육성책으로 첨단 산업,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인프라, 도로 이런 것들을 팍팍 깔면서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결론은 젊고 싸고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다. 매력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다는 거 아까 보셨죠? 안타깝습니다. 자, 유동성 부족. 중소형주의 경우는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적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서 매수의 시간이 T+1이라는 게 참 매우 안타까워요. 이 T+1이 만약에 깨지고 그냥 당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돼버리면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법률적인 환경을 보면 일단 공산당 체제 그리고 부패 이슈 그리고 회계 공시의 오류나 정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계속 있고요. 정보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호치민을 여러 번 갔었는데 담당자 이제 도장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자기 커피 마시게 돈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아직 후진국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리스크, 있을 수 있죠. 퀀트 투자를 접근한다고 했을 때,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이 호치민 지수 파란색이고요. 수출액, 수입액이 요 선이고, 그리고 순이익 요 선입니다. 자, 이걸 보면 첫 번째는 주식이랑 같이 가죠. 주가랑 같이 갑니다. 무역 규모랑 회사의 이익은 주식이랑 같이 가는구나. 첫 번째. 그쵸?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그림들 보이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식이 먼저 빠지고 빠지는구나. 먼저 주식이 빠지고 빠지네? 주식이 먼저 빠지고 빠지네? 순이익도 마찬가지. 주식이 먼저 빠지고 빠지네? 주식이 먼저 빠지고 빠지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이 선행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시면 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예요. 회사 이익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벽을 다 뚫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주식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PBR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PBR 밴드거든요. 이 PBR 밴드를 보면 정확도 거의 최근 10년에 100% 가까이 돼요. 1.5, 2.5, 1.5, 2.5. 이게 무슨 뭐 어디 정말 정직하게 세력 형님이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거의 바닥권이죠. 1.5. 향후에 2.5 정도 언저리 온다라고 하면 주식을 팔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가총액은 M2가 시가총액이 M2 대비로 M2에 약 어때요? 지금 보면 이 30몇 혹은 40 요 원절이 되죠. 예, 여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 고점으로 봤을 때는 약 40에서 50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50 정도 얼추 오면 주식 비중 줄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GDP의 경우는 약 70 얼추 되면 버블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PBR이 2.5 이때 던지고 1.5에 사자. 두 번째, M2가 40에서 50 밴드 찍고 올라갈 때 이때 비중 줄여볼까? GDP의 경우는 70 언저리 되면 비중 줄여볼까? 이런 정도 아이디어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들이 퀀트킹 경제지표에 차트로 그대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몇십 년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은 M2 대비로 베트남의 경우는 아까 보셨죠? 30에서 40 정도 왔다 갔다 했죠. 우측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 선, 요 회색 선이 보이는 게 100입니다. 한국은 100을 언저리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다. 얼추 지금 100 근처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보시면 지금 밴드가 시가총액 대비 M2의 밴드가 약 70에서 80% 정도 얼추 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과거 잃어버린 20년이 지나고 이제 좋아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계를 더 길게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거의 200%에 육박해요. 오 마이 갓. M2가 200%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M2 미국 대비 미국은 200% 정도 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베트남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숫자가 낮아 보이죠? 그래서 향후에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포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시가총액이 M2보다 이렇게 많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비상장에 아직도 부지기로 많습니다. 이 비상장에는 정부 지분이 많죠. 그리고 투자자가 대부분 현재 베트남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규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가계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과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부동산을 예를 들면 호치민의 부동산 아파트 뭐 괜찮은 거 괜찮은 아파트가 10억이 넘더라고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 지역이었죠. 핵심 지역이었는데 10억이 넘었고 하노이에 그 건설 쪽에 계신 분이 아는 지인이 계신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빌라 한국 돈으로 30억짜리가 없어서 못 판다고. 이야, 정말 부동산 신화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계 구성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백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는 시간인데요. 백테스트 매매 방식은 분기 그리고 편입개수 20개, 배당 소득세율 25 정도, 25% 정도로 두고 거래대금 필터를 2억 만동. 이게 단위가 100만 단위죠. 100만, 1000만, 억. 2억 만동. 2억 동인가요? 죄송합니다. 2억 동. 2억 동. 한국 돈으로 치면 1080만 원이죠. 차임률을 200%로 두었고요. 추가로
분기 영업이익하고 분기 순이익의 최소값을 0으로 두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가총액 필터도 이렇게 0에서 50밴드로 적용했고요. 이렇게 해서 딱 돌려보니까 백테스트 시작 버튼 딱 누르니까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연평균 수익률이 17%, MDD가 마이너스 60 몇 프로. MDD 되게 안 좋은데. 근데 연평균 수익률 17%면 에이 별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10년, 5년 자료를 보시면 20% 중반 후반이에요. 이때 나는 괜찮은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여기 2010년하고 2011년, 특히 2011년이 개폭락했는데 다른 나라들 멀쩡한데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자, 물 한 잔 마실게요. 아유. 자, 2011년도 약세정의 원인은 고물가, 당시에 물가 상승률, CPI 상승률이 20%가 넘었어요. 1년 국채 금리도 무려 14%에 육박했습니다. 물가가 이빨 올라가니까 중앙은행에서 고금리 정책을 때리니까 돈들이 그냥 주식시장에서 쏙 빠지면서 예금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겠죠. 네, 주식시장에는 치명타였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물가 그리고 금리 모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이렇게 폭락하는 2011년 같은 그런 장은 다시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분기 보셨죠? 이번에 연간 자료를 가지고 연간으로 때려보니 수익률이 아까 17%에서 15% 정도로 약간 적어졌습니다. 약간 줄었어요. 근데 최근 5년, 최근 10년 수익률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 없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네. 이 그림을 봤을 때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분기 전략이 아니라 연간 전략으로 돌려버리면 이 거래대금 이슈, 거래대금 한국 돈으로 뭐 1,080만 원짜리 이 전략인데 이 거래대금을 올리면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시기를 분산하는 그리고 연간으로 돌리면서 분기가 네 분기가 있잖아요. 그 네 분기를 다 연간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네 분기에 살 때도 하루가 아니라 뭐 10일, 30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 어느 정도 자금을 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실질 금리는 현재 어때요? 0보다 낮습니다. 지금 아주 주식하는 거에 긍정적인,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 금리 변동성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이런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도 차츰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베트남 신흥국 중에서도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하지만 투자 제한이라던가 유동성 이런 리스크, 정치적인 요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기반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분기나 연간, 특히나 연간 전략을 잘 활용해 가지고 포트를 짜면 어느 정도 거래도 실을 수 있고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일부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베트남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